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 현실과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민자 통합의 중요성 그리고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고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과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이민자 통합의 실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민자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생활이고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이주가 잠깐 정체되었지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생활하고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국민 국가라고 하는 경계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초국가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한 나라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사회도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사회 통합의 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회가 같은 혈통과 또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질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혈통과 민족이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는 동질성이 아닌 이 다양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의 사회 정체성을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민자가 한 사회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의 어떤 기회 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거주국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힘들고 그리고 또 더럽고 또 위험한 일을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게 되면서 그러한 분야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 그리고 유학생 또 사업가, 투자가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주의 현상은 더 이상 어떠한 독신 남성의 이주가 아닌 가족 단위의 이주가 늘어났고 그리고 정주형 이민자들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독신 남성의 단기 체류의 이주가 일반적일 때는 어떤 고용의 문제, 임금의 문제 또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주된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 가족 단위와 정주형 이민자들이 늘게 되면서 가족,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폭넓은 분야로 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민 통제가 아닌 이민 통합의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을 포함해서
그 사회과학에서 이런 인종의 문제 또는 다수자, 소수자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들에는 크게 동화론,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동화론은 1960년대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국가들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하나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것이 일종의 동화주의죠. 그래서 이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소수 어떤 종족 집단들이 거주국 사회의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떠한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거주국에 그렇게 동화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60년대 이후부터는 동화가 아닌 여러 문화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00년에 들어서서 서구 사회, 특히 이제 유럽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이렇게 동화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또 그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또 그 유럽에서도 어떤 인종 테러를 범하고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서구 사회의 어떤 주류 민족 집단들이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상호 문화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문화주의가 자칫 방임주의에 빠졌다면 이 상호 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참여하고 또 그 그 주류 사회의 문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안을 이 상호 문화주의로 제안을 하고 있죠.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권, 소수 집단들의 문화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민자 통합은 고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통합의 그 물적인 토대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화가 좋더라도 이주민들이 그 거주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배제가 된다면 문화를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이민자 통합은 보다 실질적인 이민자들의 어떠한 그 사회 적응과 통합의 물적인 토대가 얼마만큼 갖춰졌느냐에 초점을 두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있어요. 그 IOM이라고 하는 이민과 관련된 국제 이주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민자 통합을 이민자와 수용국 간의 상호 적응 과정이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는 이민자의 인권과 기회평등을 보호하고 취업과 노동시장, 지역개발, 국가안보, 사회통합, 공공건강, 교육, 귀화 및 시민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민자들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너무 개념 정의가 포괄적이고 또 여기서 그 구성 요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어떤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MIPEX, 그러니까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이제 브뤼셀에 이제 본부를 둔 국제 이민 그룹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개발을 한 지수인데 그 기구에서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민자가 거주국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으면서 평등하게 사회 기회 구조에 참여하는 정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는다는 거, 그리고 평등한 일종의 기회 구조의 참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권을 얘기하기보다 얼마만큼 기본적인 사람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하나의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는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국가 비교 조사입니다. 2004년에는 15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2014년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38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고요. 또 2020년에 이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지수는 그 이주민들의 통합 수준을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주민들이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쪽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에는 8개의 정책 영역이 있고 각 영역별로 또 4개의 하위 차원이 있고 각 또 차원당 3개에서 7개의 문항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의 값을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이펙스의 하나의 큰 문제점은 그 통합에 있어서의 어떤 물적인 토대와 관련된 지표들은 있어도 사회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측정 지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합이라고 할 때 그게 단지 경제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어떤 평등한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통합이라고 말은 할 수 없죠. 그 이민자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갖는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에서는 그러한 사회 심리적인 영역에 대한 통합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민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EU의 경우에서는 EU 회원 국가들 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이 되는데 그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런 이주민들 가운데 그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사실 단기 체류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그 유럽에서의 이주 노동자와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는 사실 출발점부터 매우 다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사실 상당히 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이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부여되는가, 교육 기회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가, 정치 참여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건강권이 보호되는가, 장기 거주가 보장이 되는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4년에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의 점수를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포르투갈과 스웨덴, 핀란드, 벨지움,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이민자 통합 정책의 수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 그 터키, 그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등과 같이 좀 더 동구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이러한 이민자들의 통합을 보장하는 이런 법과 제도가 마련이 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한 중간 정도 점수로 한 55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우리나라가 이민자들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잘 마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8개의 영역별로 이민자 통합 정책이 얼마만큼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분야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 허가제와 같은 걸 통해서 이주 노동자가 입국할 때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 또는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분야에서 그래도 좋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 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분야가 그 건강 부분, 그 다음에 그 국적 취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4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2020년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건강 분야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자들도 국내에서 체류를 한 6개월 이상이 되면 이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런 면에서 건강 분야에서 좀 더 개선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국적의 취득의 영역에서도 과거보다 좀 더 이렇게 비록 단기 체류의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정주형 이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좀 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고용 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연수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주 아동의 권리 협약을 비준하면서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청년계의 이제 제일 한인들에게 어떤 교육 기회를 주지를 않고 있죠. 어떤 의무 교육의 혜택도 보장하지 않고, 가장 정말 이런 차별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위험이 클 때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 또는 초등학교에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했는데, 이런 조선계 청년계의 조선계 학교나 유치원에는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전히 일본이 이러한 이민자나 또 소수 집단들에게 차별적인 하나의 교육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산업 연수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을 도입할 때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더 선진적인 이민 정책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노동시장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고, 가족 재결합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반면 건강에서는 일본이 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좀 더 점수를 좋게 이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의 한계는 뭐냐? 이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통합이라고 말할 때 단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평등한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그 선주민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통합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본다면 이 사회 심리적인 영역의 통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의 한계가 기존에 있는 정부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 이런 사회 심리적인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민자 신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 세 번째의 경우는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이민자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준을 측정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더 물적인 토대에서의 통합을 의미했다면 다문화주의는 이런 그 이민자나 또는 소수 민족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존중이 되는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문화권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개념 역시 굉장히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정리하자면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념 체계 및 사회 정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다문화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다문화주의는 단지 어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걸 방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문화적 차이,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 속에서도 뭔가 하나의 그 통일된 정체성,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근본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앞에 것만 보고 그런 통합 노력을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방임이다라고 이렇게 또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다문화주의의 목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목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 이론이라든지 또 개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개념 정의를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비로소 사회과학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에 머물 수 있겠지만 사회과학에서 다문화주의를 연구할 때는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를,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비로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벤팅과 킴리카와 같은 캐나다의 학자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라고 하는 걸 또 개발을 했습니다.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라고 하는 이 지수를 개발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이 다문화주의가 강한 나라, 중간인 나라, 약한 나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는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이민자 집단, 두 번째로는 그 원주민 집단,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집단은 일종의 그 민족 집단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민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의 경우에 퀘벡주에 있는 그 프랑스계 사람들은 하나의 그 캐나다 국민이지만 캐나다를 구성하는 굉장히 강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하나의 거의 자치, 민족 자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대상은 이민자냐, 아니면은 민족 집단이냐, 아니면은 이누이트와 같은 어떤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같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는 뭐 민족 집단이나 또는 원주민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민자 대상의 정책 지수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8가지의 영역에서 그 한 나라가 어떤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을 했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헌법이라든지 사법 이런 그 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이제 하나의 그 나라의 정신으로 표방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헌법에 표방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만약에 우리가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하나의 정신을 어떤 3.1운동부터 또는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부터 일제 강점에 대한 독립운동 그것이 이제 3.1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민족 국가로서 시작했던 이것을 헌법 정신으로 삼고 있고 헌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제 어느 한 사회가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그 헌법의 대상이 국민으로 제한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 구성원이 국민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가의 헌법은 일종의 그 보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헌법을 정하지 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조차 상당히 민족적이고 국민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가지고 한번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해보면 이민자의 대상 지수만 살펴보더라도 캐나다와 호주가 가장 강한 나라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이제 중간 정도인 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약한 나라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2010년 보다 더 최근의 통계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그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좀 그거보다 약한, 일본의 경우는 뭐 그 점수가 0점, 이것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전혀 이게 진전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점이 일본이 보여주는 그 하나의 역사 인식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일본에서 우리 그 제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그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 과거 일제가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식민 지배하고 그 많은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사죄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것도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민족과 국가에 대한 그 맹목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인정과 관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이게 이제 1980년대의 상황입니다. 미국, 캐나다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호주가 다문화주의가 강한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이것이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0년으로 가면 다문화주의가 중간이었던 나라가 좀 더 강해지거나 또는 다문화주의가 약했던 나라가 중간인 나라로 이렇게 오히려
확장되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이 세 개의 하나의 시점을 한번 쭉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면 이 다문화주의의 일종의 강도가 점차 확장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보면은 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것이 약한 나라였던 것이 중간인 나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뉴질랜드의 경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문화주의가 더 강해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2000년부터 이 반다문화주의 정서가 상당히 커졌고, 다문화주의는 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하나의 그 레토릭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국가에서 심지어 그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인데, 그러면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는 하락했어야겠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하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반다문화주의 정서로 인해서 이쪽에 다문화주의는 그 유럽에서는 스티그마가 됐어요. 이건 방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에서도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대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프로그램들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수가 늘고 그들의 자녀들이 출생하고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 다양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실 끌어안지 않고서는 통합을 할 수 없죠. 근데 대신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이름 대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쓸 뿐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2014년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한 2점 정도. 일본이 0점인 것보다는 그래도 점수가 높지만, 21개국 평균에 비교하면 좀 더 낮은.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문화주의가 약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또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대만은 5.5점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헌법에는 이미 대만이 다문화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다문화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하카인이라든지 또는 그 고산족과 같은 원주민이라든지 등에 대한 일종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대만이 앞서 있다. 또 대만에서는 아마 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민족 국가적이고 보수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대만은 상당히 이러한 이민자와 소수자들의 권리에 있어서 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도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또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벤틴과 킴리카의 경우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정주영 이민자로 다문화주의를 한정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질적인 다문화의 구성원이 이주 노동자들인데, 그들은 이런 정책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 정책이 존재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실천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다수자입니다. 소수자가 뭔가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은 또 이것 역시 여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우리와 다른 혈통과 문화를 가진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도가 다문화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다문화 수용성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라든지 또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상당히 좀 일반적인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인데 이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인 태도가 개별 외국인이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종종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다에 해당되는 것이 여론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그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배를 그 운전하는 선장이 뭐 고군분투해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걸 수용해야만 그게 실현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이 일종의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이런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라든지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얼마만큼 수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그 개인 수준에서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조사는 사실 많은 개인 연구자나 또는 그 연구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저 자신도 여러 번 이러한 국민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 연구자다 보니까 좀 더 가능하면 그러니까 수업에서 소개할 거는 좀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력 있는 그 조사 결과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 15년, 18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이거는 성인 남녀 4,000명이고 전국 규모의 일종의 확률 표본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이 조사 항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사가 유용한 것이 어떠한 동일한 하나의 개념 정의와 또 문항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크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눠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그리고 각각의 차원을 또 구성하는 또 그 8가지의 영역이 있고 또 8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세부 문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를 한 그것이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돼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에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이렇게 검색하면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 결과에 어떤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게 2012년에는 51.17였던 것이 15년에 53.95로 상승했다가 이것이 다시 52.81로 이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이것이 최근 들어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차원별로 한번 또 살펴보았더니 이 보편성의 영역은 계속 증가한 반면 이 다양성과 관계성 영역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증가했다가 2018년에 다시 감소하는 영역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부분은 뭐냐면 거부 회피 정서라든지 고정관념 및 차별과 같은 이러한 좀 더 보편성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또는 다양성과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러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에 동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다문화 수용성과 배치가 되는 거죠. 좀 자세한 내용은 이 표에 소개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세계 시민 행동의 의지 이런 것은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또 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와 같은 하나의 좀 규범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소수 집단과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고 또 이주민들이 한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다문화 수용성이 일관된 방향으로 개선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수행했던 그러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하나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990년대에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상당히 냉담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 뭔가 좀 얻어맞고 또 임금 떼이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되지 못하는 불쌍한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내국인을 이제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거나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도 과거에는 정말로 못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불쌍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 예산이 낭비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돈이 있으면 왜 우리 정작 한국 사회의 어떤 내국인들 가운데 소외계층들은 돌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또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문화로 불리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젊은 반다문화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이렇게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난민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양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나름대로 온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왜 이것이 더욱더 좀 더 배타적이고 냉담하게 바뀌었는가를 볼 때 저는
그 2000년대 구간의 기간이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상대적으로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 하에서는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지 또는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사회가 보수화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면서 이 다문화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관용도, 배려 의식 이런 것이 약화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의 태도라든지 감정은 이건 개인의 현상이 아니죠. 결국 사회적 현상인 거죠. 사회 전체적인 하나의 그 환경에서 한 개인의 태도가 형성이 돼요. 이 과정에서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데서는 대통령의 언행이 그 일반 국민에까지 파급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이게 선출직 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권한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TV나 또는 뭐 어떤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정말 이게 좀 더 반이민적이고 반인종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관한테 죽고 그로 인해서 인종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 트럼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되고 이렇게 확장되었던 어떠한 그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이 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그 행정부가 집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상당한 기간 지속됐을 경우 그게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이민자라든지 또는 소수자들에게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려와 경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00년이라든지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많지가 않았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 또 핍박받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정적이 될 수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5%가량이 이주 배경의 사람들이고 또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외국인과 또 내국인 간의 경쟁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미디어에서 이런 우리 중국 동포라든지 외국인들의 범죄가 보다 더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우리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어떠한 그 위험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현상은 다문화 지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는 제도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일치의 현상, 이게 일종의 다문화 지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민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저출산에서 고출산으로 바뀔 수가 없고, 애를 안 낳던 사람들이 갑자기 애를 뭐 2명 이상으로 낳을 것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 있어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일종의 이민 딜레마라고 하는 현상을 낳는다라는 거죠. 결국 한국 사회는 갈수록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되어 가지만 한국인의 인식은 여전히 민족,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이민자 사회 통합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 또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책적인 수준에서의 이민자 통합의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법과 제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지 실제로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그 하나의 모델이 그 에이거와 스트랭 교수가 개발한 이민자 통합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영국에서 난민의 사회 통합을 연구하면서 개발이 됐고, 이 에이거와 스트랭 교수는 스코틀랜드의 퀸스 마거레트 유니버시티의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교수예요. 제가 그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한번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이 두 교수를 제가 뵙고, 이 이민자 통합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면서 어떤 점이 좀 미비하고 개선할 것이 있다는 걸 제안을 하고, 그 상당히 또 공감을 얻고, 그래서 사실 올해 지난달 5월 29일에 바로 이민자 통합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이었고, 스트랭 교수를 제가 기조 발표자로 초청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뭐 취소가 되고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델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바로 에이거하고 스트랭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우선 영국에서의 난민의 통합의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이것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거와 스트랭 교수가 개발한 모델은 상당히 좀 이렇게 단계적이에요.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이 통합의 토대죠. 그래서 이민자가 그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서 출발을 하고, 두 번째가 이민자가 거주국의 언어, 문화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그 거주국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결합이 되면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보건 면에서 통합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법과 제도의 존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민자들의 그 특성, 수준을 우리가 조사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는 좀 더 각각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 에이거와 스트랭 모델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앞서 그 두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가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인 그러한 영역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제기하는 건, 우리가 통합이라고 말할 때 그 개인 이민자가 그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동화지 통합이 아닌 거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합쳐져서 하나의 C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A가 B로 가서 B로
합쳐지는 것은 그건 통합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거와 스트렝 모델이 개인 수준의 통합을 측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거기에도 가치 통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모델에는 없다는 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는 다문화적 이민자 통합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해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 통합 모델과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델을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양쪽에서의 장점. 그러니까 이민자 통합 모델의 장점은 그 이민자의 어떤 물적인 통합, 그걸 저는 체계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의 체계에 얼마만큼 통합이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죠. 반면 다문화주의 모델은 그 이주민의 문화와 정체성이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두 모델은 일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하다, 다 같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것을 하나의 결합한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통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 얼마만큼 인정되고 존중되는지, 거주국 문화에 얼마만큼 또 이들이 수용하려고 하는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지, 소속감을 갖는지, 선주민과 유대 관계를 갖는지를 이렇게 보다 더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확장을 했어요. 처음에 에이거 스트렝 모델에서는 이 심리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없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심리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넣어서 소속감이라든가 신뢰감이라든가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한 걸 넣었고, 또 보다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또 영역도 넣었어요. 사실 이주민들이 정치 참여는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그 사회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선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치적인 역량을 쌓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경제적으로 역량을 갖고 있어도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정치 참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차원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에이거 스트렝 모델에서는 그런 정치 참여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난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니까 사실 난민이 정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걸 난민이 아닌 일반 이민자로 확장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초기에 에이거 스트렝 모델을 점차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이민자들의 통합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요. 근데 이민자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많은 사람을 한 개인 연구자가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집단을 선정해서 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이 두 집단을 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안해낸 모델에 따라서 각각 집단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우선 통합의 토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자가 정말로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해요. 저숙련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못하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5년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5년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끔 4년 10개월이 되면 귀국을 하고 다시 재입국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10년 이상을 체류할 수 있어도 5년 연속 그 영주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영구적으로 그 단기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여건에 취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거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우리가 언어 문화적인 지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또는 안정과 안정감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언어 능력의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지식 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사회, 법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죠. 거의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 문화적인 지식을 획득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죠. 안전의 면에서 보면 사회 전반에서 인종차별, 폭력, 혐오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촉진 요소도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통합의 토도는 아주 미흡이라고 한다면 이 촉진 요소는 미흡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역시 상당히 미흡해요. 선주민 간의 교류 빈도는 거의 제한적이죠. 일반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접할 기회는 매우 적어요. 이들은 공단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교류가 그래도 빈번한 편이지만 일반 주민과의 교류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겪는 임금 체불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서 미흡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다 더 이제 실질적인 통합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정치 참여를 살펴보면 미흡에서 매우 미흡의 수준에 속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전히 저임금의 문제, 체분의 문제, 초과 근로수당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주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유엔 인권 기구들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특히 이제 심각한 게 농촌 지역에서 계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 온전한 주거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권고 사항에서 보면 가장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어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장기간 이렇게 항해를 하고 어업에 종사하다 보면 굉장한 노동 강도뿐만 아니라 안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한국인 선주나 선장이나 또 종업원들에게 의한 언어나 신체적인 폭력이 심각하고 그리고 이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용 허가제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것은 거의 하나의 선언법과 같이 하나의 국내의 하나의 어떠한 관행 이런 것에 적용이 되지 어떤 법적인 어떤 고용 허가제와 같은 노동법과 같은 것에 보호를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체계 통합에서도 미흡해서 아주 미흡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치 통합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태도
이주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이들의 어떤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욱이 더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이민자 통합의 수준은 미흡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단기 체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들은 한국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거죠. 이들은 단지 와서 단기간 일하고 임금 받고 돌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을 하나의 통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 이주 여성은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로서 앞으로 후속 세대를 이쪽에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으로 포섭이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인의 이쪽에 후속 세대를 이들이 이제 길러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또 그 문화적 지식을 가져서 자녀들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와 비교해서 아주 적극적인 하나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간이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하는 편리성이 보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 그래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의 토대를 본다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촉진 요소에서 보면 언어 문화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이주 노동자보다는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사실 이제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입국해서도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교육을 받는데 바로 거기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국인과 보다 더 친밀한 또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 면에서는 언어 문화적 지식이 그래도 보통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안정과 안정감에 있어서는 보통에서 미흡의 수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서툰 한국어라든지 어떤 폭력 경험에 대한 창피함,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제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문제죠. 이런 면에서도 이 안정과 안정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보통에서 미흡한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선주민과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모임에 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또 자국인들 간에는 또 이러한 또 교류가 좀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사회적 연계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역은. 왜냐하면 정부가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전국에 다 설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기관과의 연계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체계 통합의 영역에서 살펴보면은 보통에서 미흡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경제활동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또 적극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또 어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은 뭐 영주권 또 시민권을 취득하면 또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자스민 의원과 같은 이러한 또 그 국회의원도 이렇게 배출한. 그러니까 그 보면 참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국제 결혼 이민자들의 수가 한 30만 명인데 그 이주 노동자의 수는 한 80만 명, 90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30만 명이 안 되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은 국회의원을 배출했다고 한다면 그 이주 노동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탈북민의 경우에서는 그 국내에 3만 명 정도입니다. 3만 3천 명 정도. 근데 탈북민이 그 국회의원이 벌써 2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의 그 구성원의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나 탈북민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더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소속감의 영역을 살펴보면 보통에서 좀 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결혼 이주 여성은 굉장히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의식이 강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가 아닌 동화의 욕구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하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한국인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다문화 정체성이냐를 물어보면 90%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반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들로 하여금 동화하도록 압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저숙련 이주 노동자의 전반적인 사회 통합 수준은 미흡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보통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양호, 어떤 영역에서는 미흡, 그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다문화적인 이민자 통합 모델의 하나의 장점은 이 대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그 지표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들의 통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잣대가 돼서 대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집단이 보다 더 통합이 되어 있고 덜 됐는지 어떤 영역에서 통합이 좀 더 잘 되고 못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사실 이 이민자 통합 모델을 가지고 처음으로 적용했던 집단은 탈북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연구에서는 저숙련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으로 확장을 했고요. 또 우리는 화교에 대해서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민자 통합 모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여러 소수자 집단들의 통합 수준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이주 노동자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어떻게 또 통합의 수준이 다른지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민자 통합 모델의 유용성이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나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 그리고 다문화적 이민자 통합 모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민자들 여러 소수 집단들의 통합 수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인구학적으로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법과 제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10년에 들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냉담적이고 또 혐오 표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그 일종의 그 엇박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다문화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필립 짐바도라고 하는 교수가 그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1960년대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그룹은 간수 역할을 하고 어떠한 그룹은 그 죄수 역할을 하게 했을 때 이게 단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실제로 인식을 하고 간수가 정말 이 죄수들을 폭행을 하고 침해하는 이런 실태로 전환돼서 나중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되니까 중단을 했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서 그 포로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했던 그러한 그 린치 같은 것들,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이 필립 짐바도 교수는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은 개인, 상황,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그 감옥 실험과 같은 상황, 또는 포로 수용소와 같은 상황, 이것이 결국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규범에 순응하게끔 만드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유지하는 시스템이 결국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관에게 죽은 것도 결국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백인 경찰들이 하는 그런 과잉 폭력,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용인해왔고 정당하게 여겨왔던 시스템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견이나 차별이나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개인과 상황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우선 다문화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죠. 법과 제도가 시대 상황과 맞게 이게 정비가 되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 제정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비록 어느 개인에게 소수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차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못하죠. 바로 그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성별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장애 여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갖춰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개인의 어떤 그 타고난 특성이 이 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수준에서 사람들이 보다 더 다문화 수용적인 태도와 행동 양식을 학습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이것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러한 그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편견이 잘못된 것이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한 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자기가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갖춰져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접촉 가설이 있잖아요.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촉과 평등한 지위, 세 번째가 상위의 공통 목표를 갖고 그리고 편견이 잘못됐다는 규범과 또 이 접촉하는 집단들 간의 어떤 그 교류를 조정하는 조종자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접촉과 교류가 늘어나면 편견이 감소하게 된다는 게 접촉 가설이죠. 바로 그와 같은 우호적인 접촉의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이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죠. 특히 팀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 막 서로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드는 만약에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이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한다면 그러한 그 환경에서 접촉이 늘어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편견이 감소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다문화 교육, 반차별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그 우호적인 환경에서의 접촉을 증진하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실천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것의 모든 출발점은 사회 성원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냐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이주 노동자에게는 단기 체류의 권리만 부여하고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그 뭔가 국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이주자는 오케이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그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국민만 있냐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들은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뭔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뭐 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때 어떤 공적 마스크를 공급을 할 때 국민만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만큼 사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요? 그들한테 마스크를 공급 안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와 같은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면서 그러한 안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거에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모든 법적인 권리는 국민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사회 성원권을 재해석을 하고 그거에 기초하여서 하나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상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데서 출발을 해야 사실은 뭐 법과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사회 성원권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이상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 저는 일종의 주민이 그런 것과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과 같이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원권에 기초해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게 다음 단계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